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용서. 예. 네.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걸 말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용서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인간과 달리 신에게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신은 완벽한 존재거든요. 네. 그래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 한민복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만든 신의 애프터 서비스가 용서다.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데요. 네. 처음부터 신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인간은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신이 인간의 죄에 대해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어쩌면 용서란 본래부터 불완전하게 태어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구제 장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일을 애초에 안 하면 좋은데 네, 그렇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용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관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가 가진 가장 멋진 재능이다. 우리 모두는 약점과 오류를 지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하자. 이것이 첫 번째 자연 법칙이다. 그러니까 볼테르가 보기에도 인간은 모두 약점과 오류를 지닌 존재입니다. 네. 따라서 인간인 이상 누구나 어리석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죠. 이때 매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버리면 인류가 가진 가장 멋진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네. 따라서 태생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서로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게 볼테르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용서하라라는 말을 꽤 자주 듣습니다. 네. 예컨대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탈무드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점과 오류를 지녔기 때문에 네. 잘못이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어떤 잘못이나 죄를 저질러도 네. 항상 용서를 해주는 게 옳은 것일까요? 용서가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네. 이게 제대로 안 쓰여지면 그게 화가 나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예. 누군가는 뭘 해도 항상 용서를 해주고 네. 누군가는 조금만 잘못을 했는데도 그걸 용서도 안 하고 계속해서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을 좀 잘해야 됩니다. 네. 그죠? 예. 유대인 출신의 독일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이란 책에서 우리 인간은 자기가 뭘 행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안다 하더라도 이미 잘못한 걸 되돌릴 수 없는 공경에 처할 때가 많다고 봤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만약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그 결과의 희생자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해서 이때 용서란 과거 잘못에 대한 사슬을 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네. 말하자면 아렌트는 인간 행위의 환원 불가능성, 즉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용서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아렌트는 용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용서는 극단적인 범죄나 의도적인 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아렌트는 의도적이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맞아요. 극단적인 범죄 이거는 용서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이란 책에서 용서가 피해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성적 화해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의는 엄격해야 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에는 관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칸트는 엄격하게 정의를 지키는 것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 그는 용서를 해주는 게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복수를 포기하는 것, 이게 용서죠.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열정을 초월한 이성적 도덕의 우월성이다. 그러니까 칸트는 용서가 단지 복수를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이성과 도덕적 판단에 따라 엄격함을 조정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네. 하지만 칸트는 그 용서가 악을 방치하는 상태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타인에 대한 관용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관대해지려는 자는 정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걸어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칸트는 용서가 인간애를 기반으로 정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되어야지 그로 인해서 악을 용인하거나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논할 때 네네. 비슷한 개념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묵인입니다. 묵인. 예, 그러니까 용서와 묵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묵인 덮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용서는 죄나 잘못에 대해 벌하지 않고 넘어가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에는 잘못한 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잘못함을 인정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난 잘못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알고 해주는 거죠. 네. 반면에 묵인은 부당한 것을 잘못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즉 사태의 진실을 외면한 채 그냥 넘어가주는 행동이 묵인이죠. 네. 이처럼 용서와 묵인은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진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진실과 인정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좀 어물쩍 넘어가 주는 건 묵인이지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것과 묵인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행동이 분명한 잘못이라는 인식의 전제 위에서 용서를 해주면 그러한 잘못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사자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묵인을 해버리면 그 잘못이 반복되거나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잘못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잘못을 해도 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도 네. 이게 그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것, 네. 그 행위에 대한 게 분명한 잘못이다. 네. 이걸 아는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또 진실도 밝혀져야 되고. 네. 네. 앞서 극단적인 범죄나 의도적인 악에 대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한나 아렌트는 용서와 처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 처벌이 용서의 공통적 조건이며 용서의 가능성은 처벌의 가능성이 전제되었을 때나 비로소 가능하다. 좀 알 어렵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확 해석을 잡히진 해드릴게요. 않아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상대방에게 처벌받을 만큼의 죄나 잘못이 없다면 죄 없네. 그건. 애초부터 용서하고 말고도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죠?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처벌받을 만한 잘못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를 하려면 먼저 범죄 행위가 특정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네. 가해자는 자기의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가해자가 발뺌을 하고 있다면 용서를 해주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성립되려면 네. 가능해지려면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네. 그것을 잘못한 것을 인정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비로소 용서를 하고 그렇죠, 말고가 그렇죠. 판단이 네. 되는 거죠. 네. 한편 아렌트는 용서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으로 보복과 처벌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용서는 보복의 정반대이다. 보복은 죄에 대항하는 반동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처음 잘못된 행위의 결과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 보복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결코 끝이 나지 않는 행위 과정의 잔인한 자동 운동 안에 가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 보복을 하게 되면 그것은 끝나지 않은 연쇄적 반작용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해버리면 서로의 입장이 이제 뒤바뀌어서 끝없는 보복으로 이어지죠. 흔히 이제 보복이 보복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반면 처벌은 보복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처벌은 무한히 계속될 어떤 것을 끝내려고 시도한다라는 점에서 용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처벌에는 과거 잘못에 대한 종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적 수단으로서의 보복과 합법적 수단으로서의 처벌은 구분되어야 되고 이제 한나 아렌트는 보복은 하지 말 때 보복보다는 용서나 처벌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슬라보의 지적이 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으로 용서하면서 동시에 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진 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과거의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적도 합당한 처벌과 용서가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절차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 차원으로 벌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네. 하지만 합당한 절차에 따른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것 그 하고 다음에, 나서 그죠? 용서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이나 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문화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용서가 정의의 원칙을 넘어서는 관용이었어도 곤란하고요. 나아가서 악을 방치하거나 정의 자체를 부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종종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아니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마다 각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인지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용서를 해야지 그 주변에서 용서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그럼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상대가 인정도 해야 되고요. 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